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해안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아버지, 형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화로가 들어오고 손님들은 자유롭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웃으며 식사를 즐깁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의 서해안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몰래 만든 작은 목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 더 생생합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국 해안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저에게 술을 물처럼 먹이셨습니다. 14살 아이에게요. 왜 그러셨어요? 한국에 온 뒤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잡히면 너라도 살리려고. 북한 경비정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어린아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막내라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해 한복판, 거친 파도 속에서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그 작은 배를 탔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가족 같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북한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형과 저는 학교에 다녔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굶주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하고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달랐습니다. 배급소에서 나오는 옥수수와 감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셨지만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은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몫으로 남는 건 손바닥만 한 생선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다 가져가요? 한 번은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입을 막으시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철훈아, 그런 말은 밖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연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저희 마을에는 배급이 끊긴 뒤로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았고 아버지는 허가 없이 잡은 물고기를 몰래 거래했습니다. 모두 불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단속반이 오면 물건을 숨기고 도망쳐야 했고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없으면 구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혹은 꽃제비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일하셨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벌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언제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 배급도 끊긴 지 오래였고 저희는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겨우 불을 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던 길에 이웃집 김 아저씨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는 급히 달려갔지만 김 아저씨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양실조였습니다. 며칠을 굶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김 아저씨는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가슴에 훈장도 여러 개 달고 계셨죠. 그런 분도 굶어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인민반장 통반장이 와서 시신을 옮겨갔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까요? 김 아저씨는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인데 왜 나라는 그분을 돌보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친구 명수가 장마당에서 중국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를 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명순의 가족은 모두 잡혀갔고 일주일 뒤 마을 광장에서 공개 비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되어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 명수 아버지가 묶여 서 계셨고 보이부 비밀 경찰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의 제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동사상 유포, 체제 전복기도 온갖 제목이 붙었습니다. 단지 중국 드라마를 봤을 뿐인데 이것이 반역자의 말로다. 너희들도 조심하라.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안 치면 자신도 의심받으니까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명수는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를 봤을 뿐인데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철훈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곳에선 살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살아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밤마다 늦게 들어오시고 낮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시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형과 저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날 거다. 남쪽으로. 남쪽.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저희는 탈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잡히면 우리 모두.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3대가 멸족되는 곳. 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경고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차라리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게 낫다. 아버지는 이미 몇 달 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 된 창고에서 몰래 작은 배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어부인 아버지에게 배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들키지 않고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밤마다 망을 파줬다. 단속반이 오는지 보이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발각되면 온 가족이 끝장나는 일을 몇 달 동안 해오신 겁니다. 배는 작다. 서해를 건너기엔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 중국으로 가는 건 더 위험하다. 국경 경비가 삼엄하고 중국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다. 바다는 적어도 직접 남쪽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물때를 계산하셨습니다. 조류를 읽으시고 날씨를 예측하셨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의 본능이었습니다. 출발일은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친한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알았지?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바다 한복판에서 죽는 건 아닐까? 경비정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남쪽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그런 곳일까? 사흘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는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고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지나고 마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작은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안가로 가는 길은 평소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했지만 그날 밤은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작은 소리에도 온 가족이 멈춰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만든 목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말 저 배로 서해를 건널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빨리 타라. 시간이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배를 밀어 바다로 뛰었고 노를 저어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해안선이 보였고 물결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바다로 나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고 작은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괜찮다. 조류를 타고 있어. 계속 가면 된다. 아버지는 계속 저희를 안심시키셨지만 그분의 얼굴에서도 긴장이 읽혔습니다. 어머니는 배 밑바닥에 고인물을 퍼내고 계셨고 형은 아버지를 도와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거 경비정 아니에요?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불빛 쪽을 확인하셨습니다. 북한 해안 경비정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모두 배 밑으로. 저희는 급히 배 바닥에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희 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술병이었습니다. 철훈아, 미안하다. 이걸 마셔라. 예? 이게 뭐예요? 마셔. 빨리. 아버지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술을 마셨습니다. 톡한 술이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아버지는 계속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더 마셔야 한다. 주변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형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달빛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국의 해안가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낯선 말로 저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한국에 온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들려준 그날 밤의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경비정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희 배 바로 옆 바다를 후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셨고 형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고 합니다. 누구냐? 거기 배 있는 거 다 보인다. 확성기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안아줘요. 내가 노를 저을 테니. 당신,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버지는 미친 듯이 노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단련된 팔 힘으로 있는 힘껏 배를 저었습니다. 경비정이 추격해왔지만 작은 목선은 오히려 파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멈춰라. 안 멈추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배 옆으로 튀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노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운명의 여신이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갑자기 몰려온 겁니다. 서해의 겨울 안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지고 경비정의 서치라이트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놓쳤다. 방향을 잃었다. 경비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경비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안개 속에서도 아버지는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별을, 파도의 방향을,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은 그때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인지 아니면 하루가 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팔이 떨려도 계속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저를 꼭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형은 어머니께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동생은 왜 술을 마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만약 우리가 잡히면 철훈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 탄 배. 혹시라도 경비대가 그런 아이에게는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으신 거였습니다. 차라리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고아원이라도 보내질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술을 먹인 이유였습니다. 막내라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희 배는 한국의 해안선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 형의 외침에 온 가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육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깜깜했는데 저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남조선인가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 순간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를 저은 탓에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겁니다. 형이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확인하셨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지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에 가까워지자 큰 배들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해경 경비정이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배를 발견한 그들은 즉시 다가왔습니다. 거기 배. 신원을 밝히시오. 확성기 소리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경비정.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형이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 순간 경비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탈북자?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급했습니다. 경비정이 바짝 붙었고 해경대원들이 저희를 하나씩 배로 옮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누군가 저를 안아올리는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아버지도요. 손이 이게 뭡니까? 당장 치료해야 해요. 해경대원들은 저희를 담요로 감싸주고 따뜻한 물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형도 정신을 잃으셨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낸 건가요? 정말 살아남은 건가요? 경비정은 저희를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즉시 저희를 검진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링거를 맞아야 했고 아버지는 손치료와 탈진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희는 정부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신분을 확인받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내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희 가족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식구가 살아가기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다. 바다에서 일하고 싶다. 아버지는 서해안 항구 도시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구리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심해 잠수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전복, 해삼, 소라를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로 잠수해야 하고 감압병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북한에 있을 때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와 형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저희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신기해했고 어떤 아이들은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온 보람이 있구나. 대학을 졸업한 형은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제가 도울게요. 형은 머구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잡아온 해산물로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정직한 장사,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저희 횟집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가끔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밑바닥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 우리는 밑바닥보다 30m 더 아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맞습니다. 저희는 북한이라는 암흑에서 서해의 차가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고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저희 가족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에 사는 여러분들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